안녕하세요. 저는 도락이라는 영화를 연출했던 이권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다가 저도 이 모더레이터라는 거를 사실 처음 해서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 오프닝 멘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형식상, 네. 자, DGK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2년 충무로 영화제 감독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네, 인질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권 감독입니다. 여기 인사가 있네요. 자, 그러면 네. 그리고 인질을 연출하신 필감성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지를 연출한 필감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토요일날 거의 오전 시간에 가까운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개봉한 지 한 1년 넘었는데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관심 가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인질의 그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김태성 음악 감독님과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인질의 음악을 맡은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뭐 편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해보기로 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연출자다 보니까 사실 영화가 개봉하면 굉장히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는데 시간이 좀 흘렀고, 그리고 그런 영화 인터뷰하면은 되게 제약이 많거든요. 사실 일반 분들은 모르시지만 감독님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이제 뭐 1년 한 2년? 1년 반 정도 1년 지난 거. 1년 반까지는 아니고 1년 3개월 정도? 예. 그래서 그냥 좀 더 못했던 얘기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마음 편하게 저도 그냥 뭐 질문을 일단 영화 되게 전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마케팅 나올 때 저는 사실은 약간 그 황정민 배우님 대사 같은 거 해달라고 막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 약간 웃기게 가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왜 예전에 장클로드 반담 납치하는 그 영화 약간 그런 톤일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기획 의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그게 이제 이웃나라 중국에서 그 어떤 배우가 납치됐다가 하루 만에 구출된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물론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이 중국 공안이 어떻게 우리가 이 배우를 하루 만에 구할 수 있었나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내가 배우라면 그 하루 동안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한다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뭐 액션 배우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막 액션을 사용해서 정말 탈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연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력이 이제 상상을 막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한국에서도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코미디 같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도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들한테 처음에 약간 코미디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왔을 때는 저희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아저씨 이거 진짜야,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코미디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의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도대로 잘 나온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아니 스릴러라고 하더니 왜 코미디야 막 그렇게 다 예고편 보고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네네. 그 사실은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영화 개봉 이후에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이제 좀 쭉 읽어보고 왔는데 이제 황정민이 황정민 했다부터 해서 이제 황정민 배우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마 그게 마케팅 팀 입장에서는 되게 뭐 제일 유용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얘기를 오늘 할까? 근데 황정민 배우님은 황정민 배우님이니까. 근데 제가 약간 이 영화의 그 후킹 어떤 에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빌런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정민님은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중심축은 이 몇 명이었죠? 최기환, 염동훈 그리고 여자 캐릭터와 키 큰 남자와 이제 머리가 까진 5명? 네네. 그러니까 요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조금 감독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이 캐릭터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사실은 이게 기획 포인트 중에 감독님이 되게 좋은 질문하셨는데,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실력은 있지만 잘 안 알려진 배우들을 데리고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분들을 한번 발굴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했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초반에 황정민 선배님한테도 황정민 선배님이 이제 다른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근데 저는 다 신인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황정민 배우님이 황정민 배우로 나오는데 다른 saram은 네임드가 안 나오면 이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정말 다 경찰들까지 모조리 다 신인으로 저는 가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황 선배님이 굉장히 흔쾌히 좋아하셨어요. 그 컨셉을 좋아하셨고, 제작사인 외유내강 역시도 그러면 정말 해볼만 하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저를 서포트 해주셨고, 예, 그래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물 구성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제가 실화 사건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구성들이 있었어요. 그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또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사건은 한 3명이 납치라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물이 중국 네네네, 네, 인물이 적으면 이제 뭐 갈등 요소들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인물을 조금 더 세팅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또 너무 이게 사실은 지금 2020년 한국에서 이 납치 사건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 CCTV도 거의 한 2천만 대가 된다고 하는데, 예, 블랙박스까지 합치면 정말 많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일어났던 어떤 납치 강력 사건을 토대로 인물 구성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존파 사건이라든지 그런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이라든지, 그것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많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또 경찰들하고도 인터뷰도 하면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와, 경찰 예를 들면 거기 인물들이 악당들이 사제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도 그 아이디어는 경찰들하고 인터뷰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오페산 총격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범인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이유는 다 경찰들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음모이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소지하고 막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폭죽 같은 걸 화약을 털어가지고 폭탄도 만들고 막, 그래서 그 사건에서 제가
영향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네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이제 마케팅팀에서 홍보 기간 때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었던.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희가 실제 사건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장르 영화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텐트폴 영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를 좀 꺼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조금 더 파고들면 그 빌런 쪽에 대해서 중간에 그 한 이제 중후반부 넘어가서 이제 그 최기환 맞죠? 예, 최기환이라는 그 메인 빌런 악당 캐릭터가 이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하잖아요. 약간 이제 세븐의 오마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세븐을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워낙 뭐 바이블 같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세븐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옛날 영화라서 거기 왜 케빈 스페이시가 자수하고 나서 왜 둘이서 그 셋이 같이 가잖아요. 그 시체 어디 숨겨놨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범행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묘하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악당들이 뭔가 그 맺혀 있는 그 범행의 동기라든가 왜 중간중간에 황정민 배우한테 막 가식적인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툭툭 던지는데 난 진짜 네가 싫다. 이제 어떤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 어쨌든 인지른이라는 영화는 상업 영화지만 뭔가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빌런을 통해서 감독님이 약간 역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는 왠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 통해서 말씀 한번. 네, 제가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상업 영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나리오에는 조금 더 있었고 바로 말씀하신 그 지점, 그러니까 케빈 스페이시와 그 두 형사들이 찾으러 가면서 케빈 스페이시가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도 원래 시나리오에는 이 최기환이 그 경찰들 데리고 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조금은 있었어요. 시나리오에 있었는데 뭐 저희 편집실에서는 이제 편집 기사님이 김창주 감독님이신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장면 연기가 너무 좋았다.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왠지 좀 올드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나 그런 살인자가 자기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는 좀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케빈 스페이시도 벌써 20년이 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수많은 그런 영화들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저도 모르게 좀 답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저게 좀 거북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자의 오히려 내면을 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하고 그 사람 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여백이 오히려 더 채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넌 네가 싫다, 네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에게 느끼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 원래 있었다는 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기환이 황정민님 집에 가서 그 배우의 그 옷을 입어보잖아요. 그리고선 계속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걸로 또 설명이 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훔쳐서 너 별거 없잖아.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검거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그렇게 대놓고 얼굴을 내놓고
황정민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로 최기환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김태성 음악 감독님 또 대한민국 상업 영화의 쟁쟁한 프로필을 가지고 계신데 두 분이서 어떻게 작업하게 되셨는지 살짝 음악 감독님 직접 뭔가 얘기를. 네. 일단 저는 필감성 감독님을 굉장히 오래전에 알게 됐었어요. 그때 사이더스라는 영화사에 이제 필감성 감독님이 무기의 그늘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사도 제가 기억나는데 최연소 감독 뭐 약간 이런 타이틀로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예산에 되게 그 황성민 배우님도 캐스팅이 되셨었나? 아니었나? 아니 뭐 어쨌든 되게 큰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준비했을 때서부터 이제 알고 있었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계속해서 그게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개봉이 그러니까 제작이 자꾸 늦춰지다가 뭐 엎어지는 과정들을 옆에서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이 정말 재능이 엄청 나신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무기의 근을 준비했을 때만 해도 그 충무로의 천재 감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감독님 되게 관심 있었다가 점점점 이제 친해지면서 하여튼 이 과정들을 다 알게 됐죠. 한 10몇 년 동안 된 그 엎어진 영화들을 함께 해왔어요. 저는 이 필감성 감독님과. 그러다가 이제 인질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제작에 들어간다. 처음에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을 때 이것도 혹시 엎어지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외유내강이라는 되게 굴지의 제작사를 만나서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이 인질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랑은 사실은 저는 되게 오래됐고 만나면 저희가 이제 서로 술을 잘 못해요. 근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거의 뭐 한 몇 시간씩 떠들 정도로 서로 이렇게 영화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재밌는 게 그 굉장히 많은 그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매일 보세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감독님이랑 뭐 최근에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가 재밌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만날 때마다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보고 뭐 극장에 가고 이러는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이랑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 음악은 이제 후반 프로세스의 하나인데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의 범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촬영의 컨셉과 톤 앤 매너를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쵸. 이게 이제 음악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항상 되게 그런 건 있잖아요. 막 감독들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 음악을 어떤 장면에 쓰고 싶어.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톤 앤 매너가 됐던 게 하나의 컨셉은 이거는 언제 두 분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만들어 나가셨는지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꾸 이게 명찰이 떨어지는데 잠시만요. 인질이라는 작품에 이제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질이라는 작품을 준비할 때 감독님이 저한테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존파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사실 인질이라는 드라마 영화 이 영화를 보면 그 지존파 사건이나 지존파의 어떤 그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조 같은 것들 그런 사건을 많이 참조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캐릭터를 잡을 때 그 지존파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날것 이 사람들 되게 그냥 정제되지 않은 굉장히 날것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처럼 어떤 면에서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 키워드로 떠올랐던 게 이제 땅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뱀을 잡으러 다니는 시골에서 되게 투박한 그러니까 뱀이 뱀을 사냥하러 가는 그 어떤 느낌이 꼭 그 도시에서 어떤 거를 사냥하는 사람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휘파람을 모티브로 이제 감독님한테 처음 뭐 그래서 시작할 때 휘파람 소리로 시작해요. 이게 땅꾼이 이제 뱀 잡으러 다닐 때 나오는 그 소리가 있어요. 뭐 약간 이런 제가 아이폰으로 녹음한 소리예요. 그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일종의 어떤 캐릭터를 잡아서 이 영화에 색깔을 좀 줬다고 생각하고 감독님의 취향이 있어요. 이 취향이라는 건 관객들이 이제 느낄 때 감독님의 필모가 이렇게 쌓이면서 아마 이제 이 필감성 감독님의 어떤 음악적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 할 때 이 감독님이 좀 그 옛날 레트로한 감성들 좋아하고 웰메이드한 음악들보다는 되게 희한한 음악들, 울퉁불퉁하고 정제되지 않고 신디사이저가 좀 들어간 70년대, 80년대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음악을 작업할 때 그런 것들 감독님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참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네,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컨셉이나 이런 거를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저희는 이제 촬영 끝나고 후반 작업할 때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거든요. 그때 막 확진자 6명 나오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다들 그냥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인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개봉도 연기가 많이 됐었고, 그럴 때 이제 음악 감독님이 끝까지 저와 계속 옆에 남아서 컨셉을 같이 고민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래서 이번 이 영화제 때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음악 감독님이 딱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다큐멘터리도 말씀하셨지만 음악 감독님이 그 처음 시나리오를 딱 보고 나서 감독님 이거 음악 많이 안 해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게 컨셉 자체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악을 다 빼고 보고 싶은 거예요.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영화들이 좀 약간 어떤 유행의 흐름을 타고 나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볼 수 없을까? 저는 이제 음악이 들어가면 너무 이제 약간 장르 영화, 상업 영화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이게 가짜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친하지만 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색깔에 음악이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연출차처럼 이 음악이 돋보인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음악을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감독님 이거는 음악을 안 하는 게 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또 역으로 해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되게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더 바빠서 그러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건데 저희 처음 편집하고 첫 모니터 시사할 때까지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리얼 컨셉으로 갔었어요. 네네. 장르적인 느낌을 좀 빼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제 영화라서가 아니라 저는 인질의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그런 어떤 정말 낄끼빠빠가 되는 그런 되게 좋은 그런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그때 했는데 이 첫 모니터 시사를 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폭증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정말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2차 이제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모니터를 또 해보자. 그래서 2차 모니터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이제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 했던 관객분들과 이게 코로나를 터지고 나서는 정말 프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는 정말 다른 것이구나. 이게 관객들의 어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극장에서 이미 그 기운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컨셉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는 영화들도 많았고 인질이라는 어떤 영화의 그런 컨셉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영화들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극장을 한번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혹한 컨셉으로 접근을 그렇죠. 했을 때 좀 받아들여지는 어떤 온도가 예전과는 정말 다르겠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예. 이게 음악을 리얼하게 쓰면은 굉장히 무서운 영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도 그 모니터 시사 때 그 극장 분위기를 이제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 관객들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 점수가 나름 이런 장르 영화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 그 되게 무거운 공기, 사람들이 극장에 걸린 영화들이 몇 편 없는데 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든 영화를 보고 싶을까라는 고민으로 우리가 그러면 좀 더 관객 친화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모니터 시사 끝나고 컨셉을 한번 확 바꿔서 그냥 뭐 재밌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그런 컨셉 바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흔쾌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겠다. 그래가지고 더 그전과는 정말 다른 접근 방식으로 휘파람은 살리면서 휘파람만 살렸죠. 휘파람은 살리면서 더 어떻게 보면 액션 스릴러 영화 같은 그런 음악적인 접근법을 또 해주셨던 게 제가 옆에서도 정말 친한 사이지만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니터 시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블라인드 시사 말씀하시는 네. 걸 텐데 그럼 편집은 바뀌었나요? 편집도 조금 바뀌었죠. 편집도 저희가 첫 모니터 시사를 하고 이 잔혹한 장면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코미디인 줄 알고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그래서 제 이 의도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9세를 청불 영화를 두 번이나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놀랐죠. 저도 아니 이게 청불인가 이러면서 근데 잔인했어요. 네, 다 주변에서 아니 감독 이게 왜 청불이 아니죠? 15세 나올 생각도 못했다가 마지막에 15세가 나와서 저는 청불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근데 마지막엔 다행히 또 15세를 받아서 편집도 물론 조금 하긴 했지만 음악의 힘이 크지 않았나. 음악이 좀 더 영화처럼 보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는 컨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반대가 된 거죠. 저는 처음에 너 영화처럼 보이면 이 영화의 장점이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지만 결국엔 이제 끝날 때쯤에는 되게 장르적인 영화가 됐고 그래서 이번 작업 통해서 되게 또 저도 많은 거를 배웠고 재미있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질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음악 감독님이 그러면 뭐 영국이나 어떤 그런 데서 그런 장비들을 저의 영화를 위해서라고는 얘기하셨는데 속마음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자기가 직접 공수를 당신께서 해서 그거를 했다라고 저에게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날로그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그런 거를 믿고 있어요. 관객들은 그 디테일한 건 몰라도 그 어떤 기운은 느낀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여러 영화를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거칠고 그러니까 웰메이드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좀 거칠고 관객들한테 약간 희한한 느낌 같은 것들을 주려면 그 아날로그 장비들은 그 주파수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피치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깔아놔서 좀 관객들한테 좀 낯섦?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잖아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되게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어떤 소리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느낌들을 좀 주고 싶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되게 오래된
빈티지 아날로그 신스 같은 것들을 좀 사서 그런 것들로 샘플 작업들을 하고 그런 걸로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감독님이 음악을 만들 때 항상 뒤에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음악,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독님이 뒤에 앉아 계시고 제가 앞에서 직접 음악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결과물은 사실 저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보다 감독님과 함께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달파란 음악 감독이랑 이제 되게 오래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알던 형이었는데 이제 뭐 같이 작업도 하고 저는 이제 신기했던 게 항상 음악 작업을 할 때 뭐 음악을 이렇게 깔잖아요 한 씬에. 근데 감독들은 그 씬의 그 음악으로 계산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영상이 그 한 씬이 끝나도 음악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 음악의 톤을 이렇게 바꿔서 계속 가고 맞아요.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되게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경이로울 때가 좀 있어요. 신기하죠. 그 네네네. 매직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음악이라는 거는 컨트롤하려고 할 때보다 컨트롤하지 않을 때가 사실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들이 뒤에서 자기 영화에 어떤 음악이 이제 입히는 그 과정들을 되게 설레하면서 보는 게 또 되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어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어떤 효과들이 생기면서 영화가 자기가 계산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지만 그게 기분 좋게 흘러갈 때 그때 관객들과 감독님과 저도 막 이제 막 뭔가 케미가 막 맞아 떨어져서 어떤 막 이상한 마법 같은 효과들이 벌어져요. 네네. 그런 순간들이 되게 재밌고 설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음악이 됐던 아니면 현장에서 뭐 배우하고의 어떤 시너지가 됐던 저는 요즘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배우든 촬영 감독이든 뭐 누구든 이제 스텝이랑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는데 잘 안 맞으면 갈등이 생기죠. 근데 그 갈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다가 어떤 한 포인트에 이건 감독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배우가 뭘 막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걸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가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뭔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의외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그 영화 있잖아요. 위플래시 보면 그 선생이 나중에 그 위플래시의 엔딩 장면 보면 서로 막 원수가 됐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나오니까 막 계속 하라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경험이 뭐 어떤 공정에서 있으셨는지. 네. 사실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저는 그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최대한 그걸 좀 이끌어내는 것도 또 감독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사실은 많이 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장편 영화가 처음이고 그리고 또 좋은 스태프들을 저희가 또 쓰고 싶고 또 실제로 인지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태프들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내가 지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정말 많이 여쭤볼수록 더 많은 거를 또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좀 괴롭혀 드렸던 것 같아요. 최영환 촬영 감독님. 네, 최영환 촬영 감독님은 제가 뭐 영화 시작할 때부터 워낙 팬이었고 그래서 특히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이 같이 시나리오 이야기할 때는 약간 각색 작가 같고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거의 슈퍼 조감독 같은 그런 느낌이시기 때문에 워낙 또 베테랑이시라 그래서 그분의 지혜를 참고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최영환 촬영 감독한테 많이 울소를 감독님, 그래서 실제로 많이 도움 받았고 또 감독님도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되게 임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이제 초중반 그 최기환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쉽게 처음에 잡힐 뻔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 추격신으로 쭉 근데 그 자동차 추격신이 사실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뭔가 감독님이 여기 되게 뭔가를 여기 되게 욕심을 냈구나.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되게 디테일한 추격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의 전체를 봤을 때 그 추격신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뭔가 제대로 된 추격신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하신 것 같고 그 사실 이 시나리오에 그게 한 3줄밖에 안 되거든요. 도주하는 최기환을 추격하는 경찰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라서 스태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헌팅 때부터 저의 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좀 비워야 된다, 뭐 막아야 된다, 뭐 이러니까 아니 PD가 이제 저한테 와서 감독님 이거 저 한 3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너무 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도 물론 있지만 네. 이게 전반부에는 너무 이 황정민 배우가 이 감금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갇혀 있는 이런 장면들이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심적으로 관객들이 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 그 지점쯤에 정말 나와서 시원하게 한번 터뜨려주는 장면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상업 영화로서 사실 이 인질에는 리듬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무겁게 꾹 깔려가는 리듬에서 최기환이 이제 탈주를 하면 거기서는 약간 좀 폭발하는 에너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게 이제 인질이라는 영화가 이제 어떤 플로우를 잘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황정민 배우가 이제 숲속에서 도망치는 씬하고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카체이싱 장면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정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식으로 PD를 설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이틀에 촬영을 이틀 만에 찍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최영원 촬영 감독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빨리 찍으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빨리 이틀 만에 그거를 다 찍었는데 그래서 최영원 촬영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유상섭 무술 감독님 이 두 분이 워낙 그 방면에 이제 베테랑들이시라 저는 뭐 거의 동네 주민처럼 제가 즐겁게 참여했던 너무 좋은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찍을 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요? 이제 미술 감독님이 아니 감독님 우리 이런 영화였어요? 이러면서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옆에서 신기해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이제 프로듀서들은 예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부시고 뭐 사실 경찰차도 몇 개 박살나는 것도 저도 기억이 나고 뭐 엑스트라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엑스트라들의 차를 그냥 스치고 가는데 그것도 뭐 다 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뒤로 넘어지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스턴트맨 우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딱 그거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워낙 바쁘셔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가 그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 그게 인천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 동네가. 그때 이제 재개발 3개월 앞둔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마음대로 그냥 다 때려 부시면서 신나게 거기 나오는 차들은 다 동원된 차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들은 다 그렇죠. 참. 근데 되게 즐기셨다니까 전 항상 되게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되게 귀찮은 일도 많고 그렇죠. 또 연결을 맞춰야 되고 또 저희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좋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70년대에
그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 그러죠. 뭐 아, 예. 프렌치 커넥션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 실제 날것의 어떤 그런 때려 부시고 네, 저거 진짜 배우가 했나봐 뭐 이게 이런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박진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같은 네네. 그런 거를 좀 한번 인질에서는 좀 해보고 싶었어요. CG를 최대한 좀 없이 그런 컨셉들을 또 다행히 무수 감독하고 촬영 감독이 워낙 좋아해 주셔서 네네. 같이 우리 셋이 신나게 때려 부시면서 했던 기억이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씬 중에 이제 고씬 그 차추격씬 말고 이제 황정민 배우님이 또 막 산에서 탈출해서 막 거기서 구르고 했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근데 어떤 장면은 저건 배우가 진짜 했나라는 게 좀 보이던데 이렇게 굴러 떨어지. 네. 그것 역시도 이 시나리오에는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황정민 이게 다하기 때문에 황 선배님도 되게 캐주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황정민 배우님은 콘티를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연기를 하기 싫으셔서 그래서 그런 사전 정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제공하는 거를.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이제 오셨다가 네. 제가 이제 그제야 콘티뉴이티를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했더니 약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죽이려고 뭐 이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유 대역하는 친구 진짜 죽겠네. 너무 힘들겠네. 그래서 이거 여기 얼굴 보이는 거는 다 선배님이 해주셔야. 아니 요새 헐리우드에 얼굴 바꾸기 많던데. 움직이는 건 안 된답니다. 했더니 하면서 또 황 선배님의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정말 하신다는. 그러니까 진짜 하시거든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기 네. 때문에 그때 또 마침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다 진흙인데도 계속 이렇게 막 구르시고 그래서 막 항상 근데 제 옆에 옷 털면서 이렇게 헐리우드에서는 이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너무 좋았죠. 옷에 여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장면이 황정민 배우가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이 인질의 컨셉은 또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너무 배우가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대역이 해도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해지면 못 찍고 뭐 그렇잖아요. 산은 또 해가 빨리 지니까. 근데 이제 황정민 배우님은 그런 맞는 연기 이런 것도 다 직접 이 절대로 잘못 때리면 죽는다 이러면서 이게 다 진짜로 이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어도 저렇게까지 또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좀 되게 놀라웠어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배우가 요즘에 되게 이제 많이 핫한 배우가 됐죠. 류경수 배우. 염동훈 캐릭터를 연기하신 그게 되게 저는 좋았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이제 몇 년 됐고 촬영한지 그때는 신인급 배우였을 텐데 전혀 그러니까 막말로 쫄아 있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감독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황정민 배우님이 그렇게 편하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 뭐 얘기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신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신인 배우가 이 황정민이라는 대배우 앞에서 쫄지 않고 압도해야 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는 리허설을 했어요. 촬영 전에 한 2주 동안 이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그 배우들을 다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리허설을 했는데 이제 황정민 배우님은 그냥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황정민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황 선배님이 듣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황정민인데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흔쾌히 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물론 이제 모든 자리는 다 술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신인 배우들이 황정민 선배님의 인간적인 면을 이제 알게 되니까 조금 더 소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 장면에 부담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죠. 예, 너무 힘들고 또 이 류경수 배우가 사실 성격은 굉장히 순하거든요. 예, 순하고 되게 착하고 되게 선량한 사람이라 그게 또 그 장면 한번 찍으면 꼭 뒤에가 손을 떨고 있어요. 예, 자기가 그거를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네. 너무 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꼭 슛 들어가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선배님 한번 하고 야 이 새끼 이러면서 이제 하고 나서 또 괴로워하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특히 저희가 목 조르는 장면 하나 있었는데 멀티탭으로 그거를 할 때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쪼르기 전에 자기 정말 저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다 전문가들이 그거를 우리가 안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말라. 힘 조절을 자기가 못하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장면을 하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스스로 저기 가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죠. 네. 감독들은 다 이기적이라서요. 근데 만약에 그 장면이 좀 허술하게 나오면 이 그쵸. 영화 전체가 그쵸. 가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게 다 없던 일이 된다. 너 하나로 인해서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랬네요, 제가. 그래도 뭐 잘 뽑아내셨으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이건 좀 궁금한데 저도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이제 주연 배우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리허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략적인 콘티를 이제 짜서 오거든요. 감독들은. 그럼 이제 촬영과 조명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배우가 오기 전에 그거를 해놔요. 뭐 연출부 누가 와서 대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니까 조명을 이렇게 맞추고 카메라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배우분이 와서 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이제 그게 다 틀어지거든요. 또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네, 저희 리허설 할 때도 이미 콘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근데 이제 콘티에 좀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씬에서 제가 이 장면은 꼭 콘티대로 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마크한 게 있고, 그 이외에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근데 물론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 묶였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저희는 이 영화가 되게 정적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촬영 감독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드린 말씀은 감독님 저희 영화는 단 한순간도 카메라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라이브하게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게 배우의 동선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카메라 무브먼트가 인물보다 먼저 가는 거는 또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배우가 많이 움직여 줬어야 했고 그래서 그런 동선들을 저희가 리허설 때 관찰을 하면서 다시 콘티를 촬영 감독님과 복기를 하고 아까 보니까 이 움직임이 되게 좋던데 그러면 콘티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다. 현장에서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 리허설 과정에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막상 촬영을 나갈 때는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미 관찰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꽤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감독이니까 느끼는 게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들을 보면 음악도 마찬가지고 점점 그 리듬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점점 그 리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요즘 그 뭐 한국 영화든 드라마든 그냥 예를 들면 한 씬을 찍을 때도 뭔가 어딘가에 포인트를 주고 이게 그러니까 정적인 거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런 역동적인 씬들을 넣고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누적이 돼서 쌓이면은 하나의 어떤 리듬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쥐락펴락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음악도 마찬가지고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이제 이런 거가 좀 점점 그냥
배우의 감정에만 따라가는 카메라 동선이라든가 그런 거가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질이란 영화는 이제 저는 그 리듬감이 충만해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의 그런 리듬감을 그러니까 어쨌든 음악도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이야기에서의 어떤 그런 쥐락펴락 말씀하셨듯이 감독님 그런 리듬감 자체가 이야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인질에서는 그런 음악적인 리듬감 항상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회의를 할 때도 배우님이나 그런 스태프들하고도 그러니까 좀 웃기게 소통을 했는 게 여기서는 빰빰빰빰빰이고 여기서는 다라라라라 이렇게 좀 이런 언어로 좀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신기하게 다 알아들으셨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컷을 좀 이런 식으로 특히 편집 감독님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 여기서는 여긴 짜자자자잔 여긴 다라라라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편집 감독님도 참고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김창주 편집. 저는 이제 그분이 편집 기사님 할 때부터도 뭐 친했지만 데뷔 얼마 전에 감독으로서 발신제한이라는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 편집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계속 그분 작품도 제가 이제 했죠. 그분 감독님이 그 뭐 음악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도 그 시나리오 자체에도 리듬감이 되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나리오 읽을 때도 한 호흡으로 쭉 읽히고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읽을 때 예상을 하면서 보잖아요. 아, 다음 장면은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근데 항상 그 시나리오에도 제가 예상했던 타이밍보다 훨씬 뭔가가 빨리 벌어지고 또 사건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결국엔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에서 한두 번의 뭐 비틀림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에 있었고, 그래서 읽을 때도 제가 원래 시나리오를 잘 빨리 못 읽는데 이 인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번 이렇게 템포가 읽을 때도 템포가 생기니까 리듬이 생기니까 쭉 끝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제일 마지막에도 어떻게 하면 그 리듬감이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서 이 템포로 이렇게 다음 장면이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 그리고 후반에 굉장히 이제 긴 시퀀스가 나오는데 경찰이 이제 그 인질로 잡혀 있는 그 민가를 딱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탈출 시권까지 이제 어떤 되게 희한한 리듬들이 계속 깔리면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재밌게 작업했었어요. 감독님이랑 막. 그래서 하면서도 저도 예상치 못한 어떤 리듬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관객들이 너무 똑똑해지셔가지고 그 수가 읽히면 영화가 갑자기 그 힘이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감독님이랑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재밌는 순간들을 선사할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영화들이 뭐 인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 할 때도 흥행이 그래도 좀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 올해도 뭐 잘 흥행이 된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것도 한산 네, 한산도 했고 범죄도시 2도 했고 뭐 드라마는 뭐 이제 드라마 작업도 많이 하죠. 뭐 해방일지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하죠. 근데 할 때마다 그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약간 좀 놀랄까, 약간 요런 거 많이 생각하면서 감독님이랑 막 서로 막 변태처럼 막 킬킬거리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뭔가 여기 또 먼 길 오셨는데 오신 분들께 어떤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 타이밍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갑니다. 없으시면 좀 더 진행하시다가. 영화가 너무 잔인해서 질문들을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잘 만든 영화일수록 사실 질문이 별로 없어요. 잠깐 첨언하자면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가 나오면 음악 감독님한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되게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김태성 음악 감독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음악 감독님은 완성된 작품 혹은 편집본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되게 냉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나리오를 딱 보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중에 저한테 현장 편집본으로 딱 넘어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감독님이나 현장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다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보니까 감독님한테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다른 감독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여기 쉬면서 이야기했지만 김한민 감독님 한산 작업을 할 때도 김한민 감독님한테 사실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스텝이 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이러면 관객들 저는 영화를 만들어질 때 이제 독립 영화 뭐 제가 뭐 항공주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철저하게 감독 중심으로 음악을 작업을 합니다. 뭐 근데 그 상업 영화라든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계속 이러면 관객들이 재미없어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는 만들어지고 나서 딱 떠나는 순간 이제 이 관객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 보고 또 현장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재미있다 없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러면 관객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약간 메타적으로 감독님하고는 한 발자국 더 떨어져서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또 냉정하면서도 또 제 편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무조건 감독님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순간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냉정하게 일단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 편이 될 건데. 저는 그런 맞아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외운회강에서 처음에 저 되게 뭐랄까 얘기해도 되나?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윤회강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나요? 거기 대표가 누군지 아시나요? 왜냐면 저는 진짜 감독님 편에서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감독님 편이 되지만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감독님 편이 아닐 수도 있어. 막 이제 막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작사가 개입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감독님 편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했던 작업이 이제 사바라는 작품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여러 편집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말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독님 편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막 저를 막 이제 뭐 안 좋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사바라는 작품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소개 성과를 거두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저도 사랑을 받게 됐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 이 처음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많이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그게 몇 마디를 해도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첫인상을 딱 감독은 그걸 중요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뭐 스태프들의 노고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가 나도 모르게 뭐 정말 초심을 우리가 잃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은 다 뭐 일단 모른 척을 하시니까 그래서 관심 없습니다. 알게 뭐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왔을 때 아니 감독님 처음에 이게 좋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하면 그제야 맞아. 그 음악으로 좀 어떻게? 그래서 나를 막 설득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설득을 어느 때든 당했어. 변명하긴 구차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악 없이 편집본이 나오면 음악이 없어요. 사운드가 이제 전혀 안 깔려 있죠. 근데 재미있는 영화, 그러니까 약간 이건 될 것 같다. 그러면 음악 없이 봐도 너무 재밌죠. 그냥 재밌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질은 어땠나요? 인질은 음악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음악이 없으면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찍으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장르적으로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장르적으로 해보니까 되게 또 장르적인 영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이게 그 결국엔 완성되는 그 과정은 모르게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완성되는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인질은 처음부터 그 음악 없이 봐도 재밌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고 다큐멘터리 싶어.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보면 솔직히 조금 더 무서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음악의 어떤 지점은 이건 음악을 깔아서 안 무섭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많이 했어요. 음악이 조금만 좀 드라이하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러면 영화가 너무 힘들어져요. 영화가 그러면 감독님이 이제 우리 너무 힘들게 보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제 관객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네. 감독들이 근데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음악 없이 이제 투자사나 제작사와 같이 모니터 시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도락 우리 망했다. 근데 이제 음악 없이 보고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편집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감독은 음악을 계산하고 사운드를 계산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데 여기엔 이게 들어갈 거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죠. 다들 감안하고 본다고 저희 뭐 한두 번 영화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보지만 그래서 자꾸 편집에 손을 되게 만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편집이 계속 바뀌어서 오면은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좋은 게 편집본에 음악을 깔고 편집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감독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김창주 편집 감독님이 편집 기사님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김창주 기사님이 편집을 해갖고 오면은 거기에 음악이 다 깔려 있어요. 저는 그러신 분들 많죠. 네.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레퍼런스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감독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감독님은 김서진 기사님이 처음에 편집본에 음악을 다 깔고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주셨는데 감독님이 음악 다 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음악이 너무 들리니까 우리 제가 찍은 것들이 또 안 보이는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창주 감독님은 음악에 정말 진심이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 제작사에 처음 편집본을 시사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잠깐 내려가서 장비를 들고 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장비를 들고 오세요? 그때 우퍼를 들고 와야 된다. 그래서 차에서 우퍼를 들고 와서 거기 세팅을 한 10분 하시다가 그렇게 편집본을 시사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퍼 사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가이드 음악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들. 네, 그러니까 영화 음악들이 이제 많고요. 이제 레퍼런스로 이제 이런 음악들 그런 많습니다. 이런 느낌은 어떨까.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가 연상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음악적으로 그 좋았던 영화들은 사실 레퍼런스 음악들이 안 붙어 있는 편집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제 맘대로 음악 만들 때가 사실 음악적인 결과물은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한테도 제가 사실은 이런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도 좀 제공해드리고 이러는데 감독님 이거는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듣던 음악들이라서 절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라고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도 그건 잊어버릴게요. 감독님이 듣는 음악들이 너무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어떤 음악 들으신지 그냥 뭐 개인적인 취향과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영화를 준비할 때 그냥 보통 많이들 그러거든요. 듣는 음악들 그런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제가 어릴 때 듣던 음악을 다시 듣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라고 잘못 얘기할 뻔. 네. 80년대 음악들이 되게 반갑고 그래서 특히 아까 신디사이저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그런 뉴웨이브 80년대 듀란 막 이런 아하, 뭐 두란. 아하 테이크 온 미 아직도 제가 듣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아직도 막 설레고. 예, 요즘 다시 유행이잖아요. 요새 다시 유행. 그게 너무 반가워요. 이거 들어도 구려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라라랜드라든지 어떤 그 스트레인저 띵스, 네. 기묘한 기묘한 이야기,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그 네, 신디스에서.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 아 이 감독님들은 나랑 같은 유년 시절을 보냈구나라는 어떤 뭐. 동질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굿타입 그 무슨 샤프라는지 예, 그런 사프디. 종류 예, 그래서 저희 굿타임이라고 사프디 형제 엉컷 잼스 만든 그 감독들의 굿타임이 로버트 패틴슨 나온 그 작품이 저희에게 좀 좋은 레퍼런스였는데 그 음악들도 너무 그런 좋거든요. 분들을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지금 이 감독님이 지금 공개된 작품은 일단 인질이 이제 이제 공식적인 첫 데뷔작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분의 어떤 음악적인 캐릭터, 사실 저는 그런 거 많이 비주얼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음악이 사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감독의 어떤 세계관이나 캐릭터,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음악 감독이랑 파트너십을 이뤄서 쭉 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10년, 20년 되면은 그 어떤 비슷한 색깔이 딱 통일되게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의 그런 음악들의 취향 같은 걸 보시면 아마 이제 저는 확신하거든요. 피감사 감독님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약간 색깔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감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할 만한 감독님 없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제가 필감사 감독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다닐 거예요. 진짜. 네. 진짜로. 그러면은 혹시 뭐 지금 이제 이 질문이 사실 항상 감독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는데 왜냐면 저희 뭐 요즘엔 뭐 준비하세요? 서로들 물어보거든요. 무슨 작품 준비하세요? 근데 항상 불안해요. 왜냐면 그 작품이 엎어질 수 있다는 이 캐스팅이 안 될 수 있고 투자가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뭐 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좀 확실해지면 얘기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님은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예, 저도 사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얘기해요. 예. 그럼 나중에 그거 그때 어떻게 그건 됐고 이렇게 레드선처럼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금 시리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르 스릴러고 그 내년 OTT인가요? 예, OTT고 웹툰 원작. 재밌습니다. 내년 초에 아주 재밌습니다. 촬영 예정입니다. 와 어디 플랫폼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플랫폼 지금 거의 최종 결정 단계라 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정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리즈물 내년에 촬영 들어갈 것 같은데 죽겠네요. 아주 힘들어서. 그리고 또 영화도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재밌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항상 이렇게 공유하시고. 그렇죠. 초기 단계부터 저는 이거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다른 분은 사실 제가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드려요. 거의 유일하게. 정말요? 유일하게. 좀 부럽네요. 저는 달파란 음악 감독한테 형 나 이런 거 하는데 좀 읽어봐 그러면은 그럼 뭐 편집본 봐야 알지. 음악이잖아 나는 뭐 이러면서. 저는 그게 부러워요. 달파란 감독님이 그 작업할 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게 너무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겠지. 근데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달파란 감독님은 너무 쉽게 하세요. 너무 편하게 작업을 고민 없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진짜 그런 영화관 감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할 거야라고 착각에 빠지는 그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음악 감독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잡아낸. 객관화해 그래서 음악 감독님 나 여기는 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하고 싶어요. 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음악 감독님, 안 돼. 감독님 안 돼요.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되게 냉정하게 딱 얘기해주기. 그렇구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걸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또 찝어주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좀 날 좀 잡아줘. 네, 그런 면이 있죠. 감독님이랑 오래돼가지고 그냥 편해요. 뭐 감독님이랑 영화도 몇 개 저기 뭐야 강세규 감독님 영화 뭐 이런 거 같이 보러 다니고 마이웨이 같이 보면서 끝나고 막 뭐랄까 현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뭔가 좀 말없이 커피 마시면서 조용히 있었던 적도 있고. 저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맞아.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 보고 현타 왔던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규모의 대규모 예산으로 우리도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결과물이 너무 아쉬우니까 둘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 뭐 별의별 영화 같이 많이 봤죠. 이게 예산이 높아질수록 맞아요. 이제 사실 간섭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예전에 영화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 정도 예산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작은 영화 할 때 되게 신나서 작업하고 이제 큰 영화 할 때는 그냥 되게 그냥 그 제작사 마인드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화가 흥행이 잘 돼도 마음속에 항상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인질은 감독님이 애초에 예산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되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음악을. 근데 예산이 또 적진 않아요. 순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평균에서 약간 낮은. 왜냐면 저희가 이 배우 개런티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들잖아요. 그래서 황정민 배우, 황정 배우님 말고는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드는 배우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좀 세이브가 좀 됐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저희는 또 한정적이라 그렇게 많은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좀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음악으로 오히려 돈을 좀 썼죠. 그 이기팝 노래도 저희가 맞아. 구매하고 사셨어요? 저희 8천만 TMI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야, 정말 좋았죠. 그 예산이 적다라는 기준은 그 외운외곽에서 만든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명확해요. 거긴 다른 작품들은 거의 뭐 몇백억대 예산을 쓰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선 솔직히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죠. 저희가 막 여름 시즌에 개봉하고 이런 영화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좀 날카롭게 치고 빠지는 이제 그런 어떤 컨셉의 영화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정말 텐트폴 영화로 저희가 개봉할지도 몰랐고 그랬다면 좀 컨셉을 달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텐트폴 영화에 대한 욕심은 있으신가요? 하지 마요. 힘들어 죽겠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성향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대중적이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인지를 보면 사실 되게 마이너한 느낌이 좀 있죠. 취향이랑 이런 게. 그러면서도 또 대중을 또 지향하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감독님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술 영화 쪽으로 가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냥 인질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취향이 B급 취향 되게 잘 만든 B급 영화. 상업의 범주 안에는 있으신 건 확실한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지향하는데 또 그렇지만 또 텐트폴 이렇게 하면 그거는 또 좀 제가 감히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약간 예산이 도우락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점점 이 정도 규모의 영화들을 점점 더 투자를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막 몇백억, 150억이 넘는 영화들은
더 투자사에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되게 어중간하다고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더 써서. 근데 그런 거가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은 간섭도 많아지고 제약도 많아지기 때문에 감독의 어떤 개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담아지기 좀 힘든. 그래서 이제 뭐 감독들이 나는 그냥 내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투자가 안 되니까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뭐 150억, 200억대 영화를 또 해야만 하는 또 이런 상황도 좀 생기죠. 어쩌다가 뭔가 그쵸. 제 녹두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이라 뭐 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네, 항상 있죠. 제가 음악 영화를 워낙 또 좋아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또 만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음악 영화로 만나서 예, 같이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또 그 시나리오는 이병헌 감독님 최근에 잘 나가시는 그분이 쓰셨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저희 너무 재밌었는데. 이병헌 감독이랑 같이 여행도 가서 그것도 취재도 하고 막 이랬었던 건데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 영화를 항상 저는 좋아해서 언젠가는 꼭 남의 눈치 안 보고 음악으로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음악을 담는 영화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보면 저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감독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감독님이 저한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시나리오를 뭐 개발해가지고 우리 음악 영화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공동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최근에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그 위플래시도 라라랜드도 사실 그런 식으로 나온 영화거든요. 그 대학교 때 서로 막 이야기하다가 점점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아카데미상도 받고 이랬으니까. 저도 지금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음악 영화. 또 후회하시기 전에 뭐 질문 지금 또 요새는 정말 듣기가 편한 게 이게 알아서 추천들을 알고리즘이 딱 들어가면 이런 음악이 있었네 하면서 알아서 추천을 너무 잘해줘서 그랬던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진짜 뭐 피치포크나 뭐 올뮤직 이런 사이트에 항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이런 게 새로 나왔구나 이런 거 찾아서 막 플레이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엄청 수고스럽게 MP3를 막 다운받아서 듣고 막 이랬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듣기 쉽고 편하지만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듣다가 다음 거 이러면서 좀 편하게 듣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예전에 정말 CD 한 장을 돈 모아서 이렇게 사고 이거 어떨까 했을 때 이게 망했네. 뭐 이런 기분을 좀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래서 가끔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턴테이블에 판을 딱 올려놓고 침을 딱 올렸을 때 하면서 이게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감독들이 클로즈업으로 찍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도 요즘에 컨텐츠를 만들면서 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요즘은 너무 소비가 너무 쉽게 되니까 소비돼도 뭔가 좀 시간이 지나도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회자되는 작품.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빨리 변해요. 저도 영화 요즘에 넷플릭스 바탕화면만 보다가 사실 선택도 못 하고 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하나하나 소중한 작품들이 너무 그립고. 근데 저도 그 요즘이라는 게 되게 이제 가끔 스트레스로 올 때가 많은데 뭔가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작사나 투자사에서 많이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트렌드를 노리고 만든 이야기는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좋은 컨텐츠는 항상 트렌드를 초월한다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지금까지도 보면서 다시 봐도 대단한 영화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런 그래서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어쨌든 감독의 예술이기 때문에 영화는 또 관객의 예술이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되게 너무 감사하죠.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 와서 또 여기 또 엔딩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두 분 더 하실 말씀 뭐 질문 더 없으시면 예. 납치될 때 그 황정민 배우가 키를 편의점에다 맡긴다는 그 설정이 조금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인 공간의 스타가 납치됐을 때 어떠한 그 일상 공간의 어떤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한 말씀 좀. 맡기는 설정을 말씀하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편의점에서 그 빌런들을 만나가지고 납치되는 그 과정들이 왜 키를 그 편의점에 맡기고 그 납치되는 거를 보통은 뭐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집에 있는 공간에서 또는 저는 초반에는 그 대리운전자 그 차에 있는 공간에서 납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납치 과정들을 좀 연출하시고 시나리오 쓰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취재에 의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배우님이 집 앞에 워낙 잘 가는 어떤 슈퍼가 있는데 거기다가 차키를 종종 맡기고는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뭐 이 절차가 있고 문 열고 막 밤늦게 들어가면 또 아저씨 깨워야 되고 막 이런 거가 너무 번거로우셔서 차라리 그 앞에다 놓으면 아침에 일찍 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듣고 이걸 영화에 언젠가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황정민 선배님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이제 순댓국밥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길 건너에서 어떤 10대 커플이 황정민 선배님을 발견하고 오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들이 분명히 와서 말을 시키겠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와서 너무 팬이에요. 막 이게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황정민 선배님이 이렇게 흔쾌히 사인해 주시고 가는데 사진도 찍어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 근데 이제 황 선배님은 이미 그때 술톤으로 이렇게 되셔서 죄송해요. 술 마셔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여성분이 술은 나도 마셨는데 딱 그렇게 하시는 거 갑자기 안면몰수 딱 하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가 앞에서 왜 이래 가자 그런데 나봐 술 나도 마셨는데 왜 자기만 마셨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게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인질에 그대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기환이 술은 나도 마셨는데 이렇게 하는 대사가 거기서 온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오는 공포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조짐이 막 저 차 뭐죠? 그러다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받고 뭐 납치하고 이런 어떤 영화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실제로 벌어질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을 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재난 같은 공포의 느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오늘 어떤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필감성 감독님과 김태성 음악 감독님 감사드리고 네, 오늘 보신 거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집권은 저한테 주시면 그리고 이제 3시 반에 여기서 또 이 그 연애 빠진 로맨스 영화 정가영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나오시고 김초희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김초희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함께 하시니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